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의 기일 연기에 따라 이제 남은 기간은 온전히 국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이 내란 극복이라는 당장의 과제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운 형편은 세대를 가르지 않습니다. 곤란한 처지는 지역을 나누지도 않습니다. 혼자 힘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 하고 특히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여야 하는지를 가늠할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정치 현장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진영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의 평론가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습니다. 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오늘 방송 얼마나 하셨어요? 오후 1시가 되도록? 많이 했죠. 한 3개 했습니다. 3개. 지금이 네 번째. 네. 이거 끝나고 또 방송이 있습니까? 네. 몇 개나 있으세요? 오늘은 2개 더 있습니다. 2개 더. 네. 하루에 6개 하면 최고의 평론가 아닌가요? 아무리 최고는 대목이라도. 아니고 양이 많다는 거지. 네? 질적인 부분은 아니 다르죠. 양은 뭐 스픽스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요. 네, 급이 돼야 되고 실제로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방송국의 수준에 따라서 출연하는 패널의 실력과 지식의 양을 끌어내는 곳이 있고 네네. 못 끌어내고 그냥 표피적인 시사 문단만 하다가 끝나는 곳이 있고 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오창익 그 평론가님하고 하는 방송을 제일 좋아합니다. 네. 최고의 진행자십니다. 네. 네. 뭐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판세부터 한번 짚어보죠.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의외로 여론조사회에서 공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믿고 거르는 데잖아요. 그렇죠. 공정. 네. 탄핵할 때도 뭐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여기하고 이제 언론 매체는 데일리안하고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초록이 동색이고 그나물의 그 밥이네요. 그렇죠. 정말 믿고 걸을 만한 건데 이재명 한덕수를 붙여보니까 51.6대 36.4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라고 붙여보니까 51.9대 34.8%포인트.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히 볼 때도 또 데일리안이 볼 때도 압도적인 승리인데요. 다른 매체를 뭐 인용할 것도 아니라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세론으로서 판은 굳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51.9대 34.8이면은 실제로 남는 층이 한 15%, 14% 정도 남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 그 중에 한 5% 정도는 제3후보를 찍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 6%, 7%를 어디로 가느냐? 투표 안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2%의 저희가 모집단이 아니고 모집단이 더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네네. 이제 수렴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서 2, 3%더 나올 거고 김문수 후보도 여기에서 2, 3%더 나온다. 요 정도 결론이 나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런 가능성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세론이잖아요. 어차피 대통령 이재명이 될 거야. 뭐 이런 네네. 상황이면 한덕수 또는 김문수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유 뭐 대선 나가서 뭐해 투표해 뭐해 어차피 질 건데 하고 좀 더 빠지는 현상은 없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를 전공하신 분들 네네. 대부분이 여론조사 회사 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옆에서 그 가방 들고 다니다가 여론조사를 전공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전공한 전공자죠. 이름 바로 불러드릴게요. 최정묵, 뭐 윤희웅, 박혜성 네. 뭐 이런 류의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중도 무당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약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호의 강도로 이야기합니다. 네네. 즉 약지지층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포션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1등 가는 이재명 후보의 표는 더 많아지는 효과가 나오고 2등 가는 김문수 후보의 표는 더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도 이명박, 정동영 붙었을 때 정동영 후보의 표가 500만 표가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투표를 안 해버리는 겁니다. 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스윙보트는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뭐냐? 나머지는 투표를 하다가 안 하는 사람들, 약지지층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투표하러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약지지층들이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합리적인 분들이 보기에도 판단할 게 별로 없다. 그렇죠. 이런 판이 되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더 중도화 전략을 써야 되고 때로는 보수화 전략도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이 합리적 보수, 약지지층 보수들을 향해 가지고 내가 보수의 의견까지도 이익 대변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받아 안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지금 지위, 위상이라는 게 보면 이게 쉽게 흔들릴 것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져졌거든요. 다져졌다. 그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목계의 리더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나무 목자의 닭개자입니다. 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닭인가요? 아니요, 네. 나무로 만든 닭이죠. 나무로 만든 닭. 이 중국의 고사성어에 나오는 네네. 이야기인데 싸움 닭들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나운 닭이 잘 싸우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전략 전술을 잘 펴는 닭이 잘 싸우는 것 같잖아요. 마지막에 최고의 닭은 나무로 만든 닭이다. 상대가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고 내 갈 길만 가고 눈빛 하나로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닭. 이걸 이제 목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했던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재명 캠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제가 며칠 전부터 이재명 지금 목계 리더십에 와 있다. 그러니까 최고의 평론가가 맞아요. 박진영 평론가가 얘기하는 걸 이재명 캠프에서 보고 있다가 저거 써먹어야지 해서 써먹는 거예요. 아니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실시간으로 같은데. 써먹는 거죠. 네, 목계 리더십이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첫 번째 이재명 후보는 우리 국민들 지지자들과 감정이입이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검찰 독재에 의해서 탄압받고 스트레스 받았어. 그 중에 제일 많이 탄압받은 사람이 누구? 이재명. 동지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국민 후보의 국민 후보가 된 거죠. 반열에 올라가 국민 있는 후보의 반열에 거네요.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DJ하고 비교를 하는 네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곳곳에서 단계별 성과를 냅니다. 지자체 장할 때 성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돼서 총선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당을 물갈이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586을 쳐냈느니 뭐 이런 논란거리는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혁신을 합니다. 그 성과가 축적돼 가지고 다져진 지지율과 다져진 지지층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잖아요.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 재판하지 않는 한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그 변수는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안철수, 반기문, 뭐 정몽준 같은 예쁜 후보가 아니에요. 예쁜 후보라는 건 예쁘고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가 아니라 단박에 탁 튀어나온 그렇죠. 이 온갖 민국형. 전쟁을 치르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상처가 갑옷이 된 후보예요. 네. 쉽게 이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딱지도 않고 막 이랬군요. 그래서 제가 느끼면 대선 주자로서는 YS DJ급으로 간 것 같아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좀 뛰어넘은 것 같아요. YS DJ급으로 간 것 같아요. 네네. YS DJ급이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누가 건드려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이분은 이제 지역 기반이 아니라 는 아니잖아요. 이념적으로 또는 이 동질화된 내면 의식을 갖고 있는 지지층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제명인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도 선거라는 게 바람도 불 수 있고 또 다른 변수도 생길 수 있잖아요. 네네.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바람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계의 리더십으로 차단해 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 예를 든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선거를 하면요. 대도시의 여론주도층들을 가지고 먼저 프레임을 만들려고 네네. 프레임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지금 애초부터 영동군에 가서 나는 2,000표 얻을래. 예산군에 가서 나는 2,000표 얻을래. 이렇게 해서 다지기로 가버려요. 충북 영동, 예. 충남 예산, 그 다음에 강원도 강원도도 가고 섬지들, 가고 안동 가서 나는 1,500표 얻어올래. 이게 무슨 느낌인가 하면요. 과거에 우리 이제 바둑을 잘 두던 바둑의 신들이 존재합니다. 네네. 조훈현, 조지현, 그렇죠. 조지훈 이런 사람들은 행마가 너무 빨라요. 대마를 끌고 대세를 장하면서 화려한 바둑을 합니다. 네네.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있었는데 어떤 특이한 사람이 나와 이창호 구단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한 10개 두고부터 벌써 개가 바둑을 하는 거야. 집수부터 세는 거야. 지지 않는 바둑인 거야. 딱 이재명이 그런 경지에 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의 실력이에요? 민주당의 실력이에요? 아니면 민주당의 누군가의 실력이에요? 저 이재명 후보의 실력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그런 실력 없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요.
민주당 실력은 과거보다 못해졌습니다. 네네. 이재명 후보의 실력이고 이거는 이재명만의 독특한 정치 방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군 단위의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가면 이제 국민적 관심사고 그러니까 저 자료 화면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좋아하죠. 다 지지자만이 아니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네, 우리 동네에 이 왔다. 신문에는 처음 와보는 거야. 아. 그 표 주겠는데요. 네. 표주죠.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뭐 이런 쟁점이 터지면 아 이거 뭐 당에서 하시겠죠 이렇게 쓱 빠지고. 빠지고. 예. 아. 그래서 제가 이게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네네. 목계의 리더십이고 경청의 리더십이다. 네. 지금 경청 투어거든요. 네. 이 경청이 무슨 경청이냐면 존경할 경청. 아. 존경할 경청에 들을 청자. 네. 국민들의 목소리를 존경하면서 듣는 한없이 낮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 게 아니다. 그렇죠.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다. 이 표는 깨지지 않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이념적인 성향을 가지고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걸 만들려면 그 사람하고 오랫동안 토론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술 먹고 멱살잡이도 해봐야 되고 이래야지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거든. 아. 지금 그 과정들을 남들이 안 왔던 지역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때묻지 않은 새로운 신세계의 영토예요. 거기 가서 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낮은 곳에서 작은 덩어리 표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위험 요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가나의 구도가 그대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 고등법원의 공판 연기 결정 뭐 바람직한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찜찜한 대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15일로 날짜를 잡은 게 누구냐면 고등법원 재판부였죠. 네네. 그 다음에 우편 보내면 될 걸 그 집달리 보내가지고 닥달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그 담당 재판부인데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그러면 뭔가요? 뭐 조희대 대법원의 압력 때문이었나요? 뭔가요? 이건 어떻게 짚어야 됩니까? 저는 내부에 네. 판사들이 동요했다고 봅니다. 아, 내부의 판사들이 동요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다음에 검찰 없어질 수도 있겠네. 그 다음 타겟은 우리겠네. 사법부 개혁되겠네. 뭐 박진영 같은 이상한 그 평론가지 비평가지 나와가지고 AI 판사 하자 그러네. AI하고 판사들하고 법률 시합해가지고 지면은 판사들 명퇴시키자고 하네. 이런 위기의식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정치에 과잉 개입돼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조의대에 대해서 판사들이 불평불만을 굉장히 많이 저는 제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것이 저는 먹혔다고 보고요. 그리고 솔직히 판사는 개별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그럼 뭐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존중하지 않고 늘 네. 의심하는 사람. 네, 민주주의는 그래서- 의심하는 아니, 겁니다. 그럼요. 민주주의는 의심하는 겁니다. 언제 봤다고 믿어요? 내가 왜 너를 존중해야 돼? 네. 네. 믿을 만한 일을 한 사람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을 만한 일을 평생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존중하지 쭉 않고 의심합니다. 지냈다거나. 네. 자, 근데 후배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이러다가는 우리 사법부 개판 되겠어. 개혁 대상 되겠어. 거기에 의해서 저는 조희대가 조용히 고등법원에다가 오다 내렸다고 봅니다. 아, 윤석열 오다도 두렵지만 사법부 전체가 없어질 수 있어. 야, 우리 조금 후퇴하자. 이런 식으로 오다를 내려서 저는 고등법원에서 쫄아가지고 저는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요. 첫 번째는 민주당이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아, 저는 이번 상황에서 노종면 의원 저는 높이 칭찬합니다. 네.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전략을 짜더라고요. 대법원도 탄핵할 수 있고 고등법원도 탄핵할 수 있어. 이 목소리를 먼저 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뒤로 또 물러서기도 하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긴다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전멸시킬 거야 선언하고 난 뒤에 협상하는 거지. 애초부터 협상하면은 밀리는 거거든요. 한덕수 김문수한테 밀리잖아요. 네. 그걸 저는 노정면 의원이라든가 원내 지도부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똑같이 동의해주고 그 압박을 판사들이 받았다. 네.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쫄아서 물러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이 이긴 거네요? 시민이 이긴 거죠. 네. 네네네. 박진영 평론가가 이긴 거고. 네네. 아니 뭐 제가 이긴 거예요. 네. 여기 구독자 중에 서수진님이 내일 이재명 후보님 경주에 와요. 와 신나 뭐 이런 글을 썼는데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실제로 좋으니까 이런 좋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민주당 후보가 경주에 오래 안 가잖아요. 잠깐 들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표 어차피 안 네, 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 가서 3,000표, 4,000표 더 만들어내겠다고 가는 거야. 황리단길도 가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부탁이 있다면은 경주에
쌈밥이 맛있어요. 쌈밥. 쌈밥이요? 예, 쌈밥. 그 좀 제대로 좀 후보 좀 밥 좀 먹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군것질거리만 먹으니까? 아니 밥을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건강해야죠. 뭐 잘 먹어야 뭐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하여튼 법원에 대해서 이번에 국민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조의대를 네. 통해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뭐 네. 심우정 뭐 또 그전에 지기현이도 그랬고요. 뭐 선거가 끝나더라도 사법개혁의 과제는 챙기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다만 많습니다. 사법개혁의 주체는 저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행정부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네. 행정부는 사법개혁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검찰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 국회가 해야 됩니다. 국회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권이 동등하지 않아요. 동등하자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그럼 무조건 국회가 1등입니다. 저는 입법부라고도 부르지 않고 국회 대의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헌법의 대다수가 대의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요체가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주도해서 사법부를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덜 떨어진 인간들, 한동훈이라든가 뭐 이런 인간들이 권영세 같은 인간들이 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독립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잘 되도록 채찍질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상임위 중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도 견제하고 사법부도 견제하고 행정부도 발목 잡고 사법부도 발목 잡으라고 존재하는 게 국회예요. 그렇죠. 그래서는 국회가 주도해서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행정부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이재명 정부 보고 사법개혁하라라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이거는 민주당과 국회의 몫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구독자 중에 야마도라님이 이런 아이디도 있군요. 싼밥 말고 쌈밥 해봐 이렇게 반말로 하시는데 네 그런 거죠. 살밥 드시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분 농담하시는 거죠. 전 쌈밥 싸구려봐 그게 아니라 쌈 쌈으로 쌀 해먹는 거는 쌈밥. 네, 네. 그 얘기죠. 네. 죄송합니다. 한번 웃겨보려고 그랬습니다. 네. 아이고. 제가 이럴 때 경상도 사투리 시원하게 한번 해드릴까요? 네. 정지에 가서 지렁 좀 가와봐라.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좀 정지에 가서 지렁 좀 가와라. 가와라는 가져와라. 가져와라. 갖고. 예. 네. 정지, 뭐예요? 부엌. 부어 정지라 갑니까? 예, 지렁은 간장. 어. 예. 이 정도는 못 알아듣게 또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거라 돌가루주가 셉이 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네. 거라가 뭐예요? 거랑. 거랑? 거랑은 강을 거랑이라고 합니다. 거랑에 돌가루종이는 이제 요즘 말로 시체 말로 시멘트 포대를 돌가루종이. 돌가루 종이. 예, 돌가루종이. 셉이 있다는 엄청 많다. 셉있다가 훔치다가 아니라 엄청 많다. 네. 예, 셉이 있다. 외국어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게 정말 왜 국힘이 이렇게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망해야 될 정당이에요. 그러니까요. 안 망하고 있으니까. 망조가 보이는데 일단 우리 김문수 투사 싱크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아침에도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덕수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이 열리고 있을 때 대행직을 사임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전에 계획한 듯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한덕수는 누구 말을 듣고 했나요? 윤석열 김건희 말 들었다고 봐야죠. 그 얘기를 장성철 씨가 뭐 라디오에서 네네네. 해가지고 뭐 고소하겠다 뭐. 네네네. 네. 그게 뭐 장성철 씨에게 들은 이야기니까 네. 옮겨드리자면은 네. 김모 영감이 네, 뭐 영감님이라고 김정희 표현하겠습니다. 씨. 네. 그분이 한덕수한테 전화해서 너 왜 나왔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가라고 했어요. 라고 했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이것도 저는 전언인데 지금 이 한덕수 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정진석, 권영세, 권성동 세 사람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진석은 뭡니까? 현재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없는 대통령 비서실장. 네. 국민 세금으로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때문에 내란 사태가 벌어졌고 그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윤석열의 오다인 게 빤한 한덕수 쪽에 줄을 서는 까닭. 뭡니까 이건? DNA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니라 기회주의자들한테 장악됐어요. 네. 실제로 권영세 관료입니다. 권성동 관료입니다. 검사들이었죠. 한동훈 네. 관료입니다. 한덕수 관료입니다. 주진우도 관료입니다. 네네. 전부 다 관료 기회주의자들이 저 당을 장악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보수는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는 파쇼 보수와 시장 보수가 있다고 봤어요. 네네. 근데 파쇼 보수는 이제 박정희 때부터 내려왔던 개발 독재 사람들인데 과거처럼 그렇게 파쇼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보수가 이제 YS가 들어가면서 시장 보수, 뭐 MB 이렇게 내려왔는데 MB가 이제 시장 보수 망가뜨려 버렸죠. 네. 이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 그다음에 누구야? 이명박이가 시장 보수를 망가뜨리면서 없어져 버린 거야. 여기에 기회주의 관료들이 소복하게 들어온 거야.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기회주의 보수들은 자기가 권성동 그 동네 태어났으니까 국민의힘 하는 거예요. 권성동이 어디 전라도에서 태어났다고 왜 민주당 온다고 했을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검사들 보면 네. 고향에 따라 당을 정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민주당에 온 관료 출신들 믿지 않아요. 네네.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네. 믿지 않아요. 다만 기회주의자들도 필요하거든. 수박도 필요하니까 데려다 쓰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인 건데 이 당이 망가지고 나니까 뭔가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메시아가 된 거야. 지금요? 윤석열이 메시아가 된 거야. 와, 그래서 막 개 끌고 다니고 산책 개 끌고 다니는 거죠. 개 네. 끌고 다니고. 자, 내일 사형 선고받을 수도 있고 무기징역 선고받을 수 있는데 안 쫄아. 네. 술만 먹으면 그게 휘발유처럼 돼가지고 얼굴 빨개져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닐 수 있는 네, 네. 용기가 생겨. 네. 내일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이 사람 하루살이야. 네. 이게 메시아인 거야. 그래서 이 메시아들의 지지율이 있으니까 당분간 거기에라도 기대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래 국민의힘이 레밍 정신이 있어요. 레밍이라는 쥐떼가 있잖아요. 네네네. 레밍이라는 쥐떼는 머리 쳐박고 앞쥐가 올라가면 거기 따라 그냥 꼬리만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 제가 했던 이야기 아니고 홍준표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네네. 레밍 정치라고. 이 레밍 정치하던 사람이니까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인지 아닌지 몰라. 네. 앞에 놈이 그냥 가니까 그냥 꼬리 잡고 그냥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김문수 후보는 보면 내공이 있어 보여요. 안 밀립니다. 왜냐하면 기세상은 밀릴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안 밀리고 있는 건 뭐 어떤 까닭일까요? 일단 너무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약점을 많이 준 거야. 네. 일단 한덕수는 내란 공범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지금 대부분 소문이 나버렸어요. 이 후보는 어차피 못 이겨. 네. 김문수 입장에서 보기에 33%로 지나 35%로 지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정당하게 뽑힌 내가 그만둬야 돼?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등은 밑바닥부터 등산해서 올라가. 한덕수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어. 네. 케이블카 타고 올라온 사람한테 후보를 양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한덕수가 정말 기회주의자고 나쁜 사람인 게 8명이 참여했던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어야 돼요. 네. 그것조차도 안 한 거야. 윤석열조차도 경선에 참여했단 말이야. 그랬죠. 지난 대선에. 네. 이 사람은 경선도 참여 안 하고 정말 날로 먹으려고 하는 기회주의자. 날로 먹기에 진술을 보여준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권성동, 권영세가 실력이 없는 게 표시가 안 나야 되잖아요. 네. 나는 그래도 우리가 뽑은 김문수가 후보되는 게 좋겠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경선에 들어가야 되잖아. 단일화 경선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뽑은 김문수가 양보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김문수 기분 좋겠어요. 나도 돈 2억 썼고 2억만 썼겠어요. 더 많이 썼는데. 그렇죠. 임대료도 있고.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김문수가 찬찬히 찾아보니까 당무 우선권이라는 새로운 칼이 나한테 하나 주어진 거야. 이걸 휘두르면 돼. 그리고 한덕수는 윤석열, 김건희가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권력 의지가 약해. 버티면 이길 것 같은 거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캠프가 지탱하는 힘, 미는 힘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대 정당의 후보를 뽑아놓으면요. 네. 그 자체 메커니즘이 하나의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김재원이니 그렇죠. 차명진, 오랜만에 그렇죠. 돌아온 네. 박계동, 기회다 해가지고 이 예, 사람들도 열심히 뛰고 밀리면 안 된다. 우리도 떡고물 챙겨야죠. 네, 간만에 온 기회니까. 어차피 지는데 한덕수로 지나 김문수로 지나 네. 김문수로 지는 게 당권도 잡고 지방선거에 공천권도 생기는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 근사해요. 어떤 불의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뭐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이 사태를 막아내겠다. 김문수의 말인데요. 김문수 씨가 결국 이기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기죠. 이기나요? 네. 당무 우선권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비대위원장 내가 해임시킬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애매합니다.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대위원장이 당원들이 선출할 정당한 권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의총에서 했죠. 임의로 네. 뽑아버렸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가 개겨도 되는 거예요. 시간은 김문수 편입니다. 다만 하나 재밌는 가정이 있어요. 네. 김문수가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대표 직인이 찍힌 등록 신청서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돼요. 네. 그 도장은 누가 찍어주느냐? 권영세. 권영세가 찍어요. 그러면 권영세가 안 찍겠다 그러면 국힘은 후보가 없네요? 이게 애매해요. 네. 그러면은 김문수가 권영세 사퇴시켜버려. 네. 내가 새로 임명할게. 어. 이러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거는 당원 당규가 애매해요. 그럼 막 법원에 가야 되겠네요. 법원에 가야 되고. 법정 투쟁. 그래 이 당 자체가 이제 망해야 되는 정당인 거예요. 네. 비상식적 상황이 난립해가지고 당원 당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이게 모든 게 윤석열 현상이에요. 그러면 정말 막 가면 회개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옥새 들고 나르샤 또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김무성이 했던 것처럼 네네. 또 권성동은 뭐 단식 투쟁도 한다며요. 그럼 뭐 밥맛이 없겠죠.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서. 네. 아니 단식 투쟁을 왜 합니까? 네. 지금 보세요. 길어봐야지 아. 제일 길어야지 15일, 14일까지니까 한 5일 단식하는 겁니다. 네. 건강 단식을 하는 거네. 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제안한 건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 뭐 하여튼 법적 분쟁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한 말이 일주일간 선거 운동을 한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14일에 방송 토론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그러니까 15, 16일에 여론조사 경선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한덕수 등록하지 마 이런 뜻이죠. 한덕수가 어제 네. 말도 안 되는 이 전략 노출한 거예요. 네네. 5월 11일까지 단일화되지 않으면 나는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일이 12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지금 김문수는 5월 11일을 넘겨서 제안한 거야. 김문수 이야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12일 날 나도 국민의힘으로 등록하고 한덕수도 무소속으로 등록하자. 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4, 5일 해보고 14, 15일 날 여론조사하자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한덕수는 11일 날 단일화 안 되면 등록 안 한다고 했어. 그럼 뭐야? 나 혼자 등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한덕수가 말을 바꿔서 등록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요? 돈 때문에요?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죠. 부자인데요. 아니 만일 예를 들어가 등록한다고 합시다. 네. 근데 또 김문수가 또 핑계 대가지고 14, 15일 날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네네. 네. 김문수한테 제가 또 한 카드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네. 우리끼리 경선해봐야 의미 없다. 이게 빅텐트가 되려면 네. 이낙연, 이준석하고도 또 단일화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덕수 등록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프레임을 어떻게 하냐면 한덕수, 이준석, 김문수 3자 단일화 경선합시다. 20일까지 이렇게 해서 또 시간 끌어버리는 거야. 네. 어떻습니까 이 작전? 네. 김문수 후보님 혹시 이 방송 보고 있다면 고향 후배가 가르쳐드리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덕수 씨는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렇게 제가 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그러한 분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제가 가서 그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앞에 쓰겠습니다. 재밌네요. 이야기는 결별 수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 네. 아니 그러니까 왜 나왔냐는 저도 모르겠는데 한덕수는 왜 나왔나요? 오다 받은 거 말고 윤석열이 나가라고 해서 나간 그거 거예요. 말고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예의를 논하다니 진짜 막 화가 치미네요. 진짜. 기본적인 예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기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박근혜, 황교안보다도 못한 집단들이에요. 윤석열, 이 한덕수 세트는. 네. 박근혜조차도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그 당시에도 황교안에게도 출마하라는 이야기가 빗발쳤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지지율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네네. 근데도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탄핵당한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부끄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예요. 저자는 정말. 김문수, 황교안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2차 회동도
결렬되겠네요. 결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합의된다면 한덕수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네. 뭔가 하면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기회주의자들이고 네네. 겁이 많다 보니까 탈당해서 나와서 의원 20명이 나와가지고 한덕수를 위한 당을 만들지를 못해요. 아, 떨리는 거군요. 이 인간들이 워낙 비겁하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보니까. 배신자 프레임입니까? 뭡니까? 배신자 프레임이 아니고 일단 추운 데 가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아, 웰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네네. 그 아니 실제로 가도 배지는 똑같잖아요. 배지는 똑같은데도 못 국회의원인데도. 가요. 아, 작은 겁이 당에 많아가지고. 가면 예, 겁이 예를 많아요. 들어 상임위 같은데 좀 뭐 배정 받을 때 좀 불이익 받거나 이런 그뿐만이 거. 아니라 내 지역구에 국민의힘에서 지역위원장 대체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아, 그 뭐 사이에 이런 것들. 나는 그렇죠. 경상북도인데. 아, 그렇죠. 네. 정말 비겁한 집단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유승민, 김무성만큼의 용기도 없고, 황교안만큼의 최소한의 예의 범절도 없는 그런 정말 쓸모없는 자들만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는 거예요. 야, 근데 황교안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만 잔뜩 모여 있다고 하니까 정말 끔찍하네요. 네네. 왜냐면 황교안도 이렇게 말짱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네네. 그보다 더한 기회주의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요번에 보니까 나경원이 떨어졌다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분인데 그만도 못하다.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원들의 80%가 넘는 당원들이 단일화해라. 그것도 후보 등록 전에 해라. 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지사 그리고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우리 당의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네, 권성동 화가 나 있군요. 권성동은 저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네. 자, 제가 김문수를 위한 변명을 해드릴게요. 김문수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단일화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회담도 뭐 먼저 회담도 제의했죠. 하고 어제 오늘 다. 단일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단일화냐? 국민의힘 후보인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이기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 거지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 권성동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하는 이야기는 한덕수를 위한 단일화를 하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에게 양보하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지금. 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당 정치를 망치는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후보를 위협하는 헌법 위반 행위를 지금 권성동, 권영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에서 경선했던 방식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8, 4, 2 그래서 최종 후보를 선출했는데 그때 50대 50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약 반영하면 지금 이 순간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한덕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네. 근데 자 한덕수가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힘에게 네. 룰을 일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자 그럼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어떤 룰을 짜야 되느냐? 자기 후보한테 유리한 룰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문수가 지정한 당원들만 투표하도록 한다라든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김문수를 좋아하는 당원들만 투표한다고 한다가 어떤 뭐 그런 룰을 짜든지 황당합니다만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김문수가 지는 룰을 짭니까? 김문수가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죠. 네. 김문수 단일화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어. 나를 이기는 쪽으로 단일화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또 하나 김문수 후보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이 한덕수는 입당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소속 후보, 그것도 예비 후보인데 네네. 뭐 사진 촬영하고 이럴 때 다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다. 네네. 그 해당 행위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그 한덕수의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네네. 그게 보니까 다 국힘에서 실제로 한덕수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데 네네. 이러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선거법 위반이죠. 네. 선거법 위반은 해당 행위고 지금 그 한덕수 대변인하는 친구 김기영이라고 네. 불과 며칠 전까지 국민의힘 대변인하던 친구입니다. 네네. 거기 그 친구가 혼자 갔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의심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를 도와주고 있는 거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네. 옛날 민주당의 우리 후단협 기억나시죠? 네네. 그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할 때 네. 결국 정몽준 편들었던 사람들 전부 다 정치적으로 다 매장됐습니다. 똑같이 저 사람들 김문수가 당권 잡으면 매장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전부 다 해당 행위예요, 해당 행위. 네네. 근데 매장은커녕 지금 국힘은 균열도 안 보이는데 오늘 김상욱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네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 있어 봐야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김상욱 의원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한동훈이라도 되었더라면 네. 이 친윤들을 쳐내고 그게 개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불발한 거고요. 저는 한동훈도 말이 안 되고 안철수도 말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게 탄핵 찬성과 반대파가 같은 당에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이게 말이 안 왜냐하면 됩니다. 탄핵이랑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렇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일인데 그거 찬반을 나눴던 사람이 같이 있는 게 말이 안 되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김무성, 유승민이 비겁했던 거예요. 네. 그 당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야 되고 보수를 재건했어야 되는데 돌아감으로 인해서 보수가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 없어지고 이른바 이제 꼴 보수 저는 기회주의 세력들이 장악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동훈이 제대로 정치하겠다면 물론 뭐 저는 손준성 그 고발 사주라든가 수많은 법률을 가지고 못된 짓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해서 정치할 거면 당을 깨야 된다고 봅니다. 저 당은 찬성과 반대가 같이 하면 안 되는 당이에요. 당을 깬다는 차원에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그래도 존재감을 보여줬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네. 경우에 대선 경선 출마도 안 했고 그야말로 조용히 지냅니다 요새. 네. 이 양반은 왜 그러죠? 물론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그런 같으니까 거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양반도 아직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 없나요? 부분은 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요? 이게 참 역설적이게도 네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그나마 합리적이거나 또는 정통성이 있는 파쇼보수의 이 뭐라고 합니까 아류들을 없애버린 거예요. 네. 기회주의 보수가 꼴보수가 주류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탄압받는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더 그렇죠. 뭉치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거 때는 또 따로 떨어져서 비판하면 돼요. DJP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1960년도에 4.19 혁명 이후에 민주당이 의석의 85에서 90%를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당이 쪼개지진 않지만 거의 적대적으로 두 개, 네. 심파, 구파로 싸워서. 나눠요. 네.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 이재명을 지지하는 데는 같이 가는 거야. 그러나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로 나눠지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게 실제로 우리 생각에는 진보 1번대의 정권, 보수 1번대의 정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세상에는 찬반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상사라는 것이. 명함이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처럼 나눠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보수가 합리적 보수로 재건되는 데는 진보도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정을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고. 예를 들어 연정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파트너가 있습니까 지금? 국힘 뭐 개별적으로 할 수 있죠. 뭐 옛날에 자민련, 자유민주연합의 그렇죠, 그렇죠. 김종필 총재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네네네. 개별적으로 뭐 유승민, 아, 뭐 주호영, 네. 뭐 김태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 분은 좀 그래도 말짱한 사람들. 제가 알기로 탄핵에 찬성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그래도 좀 말짱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연정하다가 연정이란 뭐 입각을 시키는 입각을 거예요? 시키는 거죠. 하다가 나가는 거죠. 나가서는 또 민주당하고 이재명 정부 비판하러 갔어요. 네. 경제 정책이나 대북 정책 비판하면서 네. 대신 이제 꼴보수가 안 돼야지. 윤석열처럼 윤석열 탄핵 반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보면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뭔 소리냐 여태까지 우리가 고생해서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망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망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촛불 정권입니다. 네네. 촛불 정권은 그다음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의석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네. 집권하고 난 뒤에 586들이 권력을 왜 나눠줘? 우리끼리 먹어야지. 하다가 그래가지고 협소화되고 윤석열 같은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하다못해 정의당도 끌어들였어야 정의당도 된다. 끌어들였어야 되고. 국힘에서도 저 바른미래당인가 이쪽 좀 괜찮은 그렇죠. 말짱한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은 이재명 정부도 소수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나눠주면 돼요. 부스러기 나눠주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한 게 뭐가 있나요? 이런 구독자들의 질문들이 있잖아요. 커피빵님 뭐 이런. 한 일 없는 사람도 나눠주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정치란 게 결국은 머리 숫자 싸움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내키지 않은 일도 해야 아니, 된다. 이재명 할수 대표가 있- 후보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진보든 보수든 유능한 사람 데려다 쓰겠다. 그게 연정이에요. 네. 그게 연정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다른 사람 데려다 쓰는 게 연정인 거예요. 네. 나를 욕하던 사람 데려다 쓰는 게 연정이에요. DJP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연정인 겁니다. 김대중, 김종필 두 사람의 관계로 보면 사실은 함께 하면 안 되는, 할 수 함께하면 안 되는 없죠. 사람이 원래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같은 사람은 원래 같은 편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편이 숫자가 늘어나겠어요? 우리 편 숫자가 맨날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치적 동종교배는 유전적 퇴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지 서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 26일 뭐, 이후에 되면 뭐 박진영 씨, 정광훈도 내가 무슨 정광훈을 추천한대. 윤석열 탄핵 찬성한 네, 사람들 네, 속에서 네. 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 신념은 있어야죠. 정광훈은 아니고 그 대통령이 되더라도 특히 이건 인사 문제 아닙니까? 인사 문제를 맞아요. 폭넓게 인재를 구해야 되고 그 그렇죠. 사람이 그 전에 뭐 한나라당이었든 뭐였든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네. 오히려 더 삼고초려해서 모시는 방식이어야 된다. 끼리끼리만 인사잔치하면 안 된다. 나이브하기 뭐 개뿌리 나이브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좀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한다면 전부 다 저한테 나중에 사죄하십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연한 전술들 제가 불과 반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그 이야기할 때도 특히 스픽스 구독자들이 저한테 악성 댓글 많이 달았어요. 네네. 맞죠, 그죠? 근데 네. 지금 다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도 이재명 후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도 보수로 가고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우익이니 뭐 좌익이니 진보니 보수니 맞습니다. 가르지 그 않고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능력대로 하겠다. 뽑힐 때는 우리 진영에서 뽑았지만 뽑히고 나면은 국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윤석열을 비판했던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되돌려보고 네.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대로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역사에 남는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잘하면 대통령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런 주장까지도 과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정당 입장에서 중요한 건 그 당이 배출한 대통령 후보가 정권 재창출을 해주는 게 최고 아닌가요?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네? 선입니다. 네. DJ가 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연결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좀 굉장히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선배 중에 서준식이라고 인권운동의 효시 같은 분인데 감옥에 오래 있었어요. 17년 막. 근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 딱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감옥 갈 일 없겠다고. 네네네. 뭐 그 다음에도 그런 일은 많았지만 하여튼 그래도 기세상 네네. 김대중 노무현 그 전에 김영삼 포함해도 되는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는 대한민국 역사가 진보하는 것 같았잖아요. 네네네. 아, 제가 네. 그 예언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안을 거라고. 네네.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막 악성 댓글 엄청 달았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안 왔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자기 밥값을 할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제가 박용진 의원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네. 박 의원, 막 정치 공학적이고 내각제적 수준의 구상 이런 거 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호응받았던 거 삼성과 싸웠던 문제들, 재벌개혁 문제들, 상법개혁 문제 이런 구체적인 정책을 이야기해라. 그다음에 정치 어디 공학하지 말고 그러면 네네. 이재명 후보가 당신을 중용할 거다.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을 보완하기도 하는 거고 이름 갑자기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또 이번 기회에 정치적으로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뭐. 대선판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잊혀지고. 박용진 의원을 믿지 않아요. 네네. 믿지 않지만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네. 박용진이 중도파들한테 네. 내쳐진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데리고 오는 게 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용진이 자꾸 뭐 이낙연도 데리고 오자 이런 헛소리하는 건 필요 없는데 네네.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주자본주의 이런 거 주장하면 쓸모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정치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50%가 쓸모 없더라도 50%가 쓸모 있는 게 있으면 데려다 쓰는 거예요. 이게 DJ가 했던 정치예요. 네. 야, 그래서 그런지 아침 향기님이 박진영 진짜 브레인이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브레인이 아니라 네.
우리 지지자들도 수준 낮은 정치와 수준 낮은 평론에 네. 너무 그것만 보시니까 네, 그런 거예요. 펀도리님은 내란 잔당들이랑 어떻게 연정하냐고 이런 말씀. 내란 잔당은 연정 안 하지. 안 한다. 그건 네. 분명하다. 탄핵에 찬성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유 댓글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댓글만 많이 써주지 마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들. 짠돌이님, 제가 네. 연정 같은 소리, 국힘 날릴 생각, 국힘 날리자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힘 해체해야 됩니다. 그렇죠. 앞부분에 그런 얘기 많이 국힘 했습니다. 해체해야 없어져야 되는데 될 정당. 그 속에서 쓸만한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로서 자리 잡도록 해줘야지만이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숙제 특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평가를 받냐면 야당일 때 참 잘하는데 여당 된 다음에 잘 못한다. 네네. 이런 평가를 몇 번 받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받았고 그 좋은 기회를 날렸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박진영 평론가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원칙은 분명한 게 내란 세력과 손잡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됩니다. 네, 내란 세력들을 뭐 용서해 주자, 뭐 받아들이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내란 세력이 아닌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고 그렇게 가야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제가 광고 좀 해도 될까요? 네네 광고하시죠. 그 우리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네. 박진영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박진영 TV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영 TV로 좀 옮겨와 주세요. 네. 네. 박진영 TV 좋은 콘텐츠가 많죠. 한번 챙겨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고 지지하시는 분들 또 내란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바심도 날 거예요. 하루하루가 별 뉴스가 다 터지니까 마지막까지 가면서 혹시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까? 득표율. 득표율. 득표율이고 특히 저는 영남에서의 득표율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영남에서 득표율 문제인데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TK에서 이재명 후보 득표 지지율이 30%를 넘었어요. 네, 이기는데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PK에서는 40%를 지금 안정적으로 넘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남에서 득표율이 잘 나와서 전국적인 대통령, 모든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남들이 어떤 반대를 하든 간에 연정과 선거구제 개편을 꾸준히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 드릴 생각입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중대 선거구제로 가는 게 현재 상황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선거구제 한 지역구에서 한 명 뽑는데 2개 정도를 합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 2개 정도 하면 좋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2명 예, 뽑기. 2명이나 3명 하면은 영남에서도 민주당이 다 당선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민주당 의석수가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제3당이 출연합니다. 네. 민주당이 절대 의석을 얻지는 못합니다만은 180개는 못 한다. 예, 180개는 못 얻었습니다만 제가 20년 전부터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네.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이 늘 절대 다수를 얻습니다. 그럼 열린우리당이 다수당 되고 그 다음에 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열성해서 과반수가 되고 뭐 이런 상황.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진보정당도 조금 약진할 수 있겠네요. 진보 정당도 약진할 수 있고요. 네, 지역에서 열심히만 하면 2등은 할 수 있는 후보들도 네. 있을 테니까. 네네. 네. 정치는 혼자 처먹는 게 아니군요. 오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종면 의원을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잖아요.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치 구조의 문제에서 중도의 선거구제를 하면요. 민주개혁 세력은 늘 과반 이상을 얻게 됩니다. 네. 그 최악의 상황을 늘 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더 잘해서 200석을 얻고 300석을 얻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네. 전략은 황당무계한 신출기몰한 것으로 제갈공명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것이 최고의 전략인 거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식이 바로 안 지는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단한 선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란 극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란이라는 건 원래 없었던 거잖아요. 계엄이라는 건 없었던 거니까 정상화시키자는 거잖아요. 뭐 아주 대단한 데로 나가자는 게 아니라 대선의 1차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를 현실에서 뛰고 있는 분들, 현실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새겨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선이 끝나더라도 대한민국은 앞으로 가야 되고요. 또 대선이 끝나더라도 성공한 정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 박진영 평론가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한 네, 말씀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요.
국민의힘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관료 독점, 관료 폐해를 가상의 적으로 해서 개혁했으면 첫 번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료들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국민의힘은 대표도 불러서 자주 밥도 먹이고 밥도 먹고 하면서 경청도 하고 네. 그들도 국민들이 선출한 사람들이니까 그건 인정해 주자. 네, 네. 네, 그러면서 가자. 미워도.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또 대선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마키아벨리는 다음 주에도 박진영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하고요. 스픽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